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거 정말 어려운 주제죠. 누구나 원하면서도 가까이 닿을 듯 하면서도 닿는 듯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행복이 모든 사람이 원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삶은 결국 행복해지자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생각은 삶에 있어서 정말 기초적이고도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행복에 대해서 역대의 수많은 현철들, 4대 성인을 비롯한 성인, 현인, 철학자, 사상가, 작가, 예술가, 그리고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개인으로 다 저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는 중첩이 되죠. 한 80%는 비슷비슷하면서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책을 읽고 또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조를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이것을 7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제목을 행복으로 가는 7걸음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행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행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쁨이나 만족이 지속되어서 마음이 늘 흐뭇한 상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로는 불충분하죠. 여러 가지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정의를 내려야 하니까 사전이라는 책이 그러자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물론 사전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다른 사전에는 또 다른 정의가 내려져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행복의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린 정의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상태. 이것이 제 정의입니다. 근데 앞에서 사전이 내린 정의에는 기쁨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 단어 안 썼잖아요. 행복에 필수적일 것 같은 기쁨, 즐거움, 흐뭇함, 만족 이런 단어 안 썼단 말이죠. 그냥 지금 이대로 좋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폭을 넓게 잡은 거예요. 제가 이대로 좋다라고 하는 상태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기쁨이 아닌 다른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또 흐뭇하다고 그랬는데 행복 상태가 흐뭇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태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전의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폭 넓게 잡았다 이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행복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감정 상태라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감정만으로 행복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쁨, 흐뭇함, 즐거움 이것이 행복한 것은 맞는데 아시다시피 기쁨이라는 것이 팍 치솟아 올랐다가 1분이든 30초든 지속은 되지만은 1시간, 하루 지속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기쁨이 가라앉고 나서 바로 불행해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기쁨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정 상태 아닌 행복도 있다 이거예요.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높이 올라갈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라앉아서 고요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탁 치솟을 때만 행복하고 나머지 순간은 행복하지 않다면 항상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있겠어요. 부처님은 별호가 행복한 분이에요. 늘 미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막 기쁨이 치솟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은하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 상태로만 보지 말자고요. 행복의 상태는 인식도 있어요. 인식. 지적인 인식. 감정적인 부분 말고 지적인 인식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이 결국 모든 고통을 없애서 완전한 행복에 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란 말 자체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지금 이대로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대로 좋다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야, 내일이면은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이 되겠지.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또 내일이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찾아오기로 했어. 기분 좋아요. 아, 내일이면 내가 그녀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지. 기분 좋아요.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과거도 그래요. 과거, 야, 그때 참 좋았지. 어린 시절에 그 행복했던 시절 이렇게 떠오르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 과거나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행복한 행복 말고 지금 이 상태로서 행복해야 돼요. 이 상태로서. 그러니까 아까 비유로 돌아가면은 내일 100만 원이 입금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입금된 것이고, 내일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내일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과거 마찬가지. 과거 어린 시절 그것이 행복했다고 추억하면서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그거 말고 내가 어린 시절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여기예요. 여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를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조건하면 천당 가겠지 하고서 천당을 생각하니까 지금 기분 좋아. 근데 내가 천당 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천당인 걸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행복이에요. 저기에 있는 무언가 또는 과거나 미래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대로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도 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무원입니다.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좋은데 하나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 이야기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구유통 속에서 거지로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 철학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가졌거든.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하나 줄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 가로되 당신이 지금 태양을 가리고 있어요. 옆으로 비켜주세요. 바라는 게 나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바라는 것이긴 해요. 비켜주세요는. 그런데 이제 이 말의 배경은 그게 아니죠. 나는 지금 이대로 다 좋아. 당신과 같은 권력 없어. 당신과 같은 돈 없어. 당신과 같은 미인마누라도 없어.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이대로 좋다니까.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 부자도 되고 싶지 않은데, 하나도 보태줄 거 없어요. 보태줄 거 다 하나 있는데,
햇빛이나 좀 가리지 마셔. 이거예요. 그게 완전히 만족한 상태. 이게 행복한 디오게네스 상태이고, 알렉산더는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아직도 정복할 게 많거든요. 제 비유로 말하면 컵과 물인데, 디오게네스는 컵이 요만해요. 집, 구유통 하나면 됐어. 먹을 거 빌어먹어서 하루 한 끼 먹으면 돼. 옷 한 벌 있으면 되거든. 기타 등등. 컵이 요만해요. 도토리 껍질만 해요. 근데 그게 가득 찼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컵이 이 컵에 비해서 한 100만 배도 넘고 한 1억 배쯤 커요. 유럽을 다 정복하고 아시아로 가서 인도까지 정복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지구 땅덩어리를 다 정복해야 돼요. 근데 지구 땅덩어리를 다 정복했더라면 더 살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31살인가 33살에 죽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정복을 했거든요. 한 60살 살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조선까지 쳐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를 다 정복하고 나면 야, 화성도 정복해야 되는데 아마 이럴 거요. 그래서 이제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왕 이름하고 신하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두 왕과 신하가, 이 왕이 이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에요. 대화를 해요. 야, 이번 전쟁 끝나면 저쪽 정복하자. 그 다음에 정복하면 저거 정복하자. 그 왕이 이제 우리나라 왕이라고 치면은 야, 우리나라 통일시킨 다음에 일본 정복하자.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럼 중국으로 가야지. 여동성을 정복하자고. 그 다음에요, 만주도 정복해야지. 그 다음에요, 저 황하 일대를 장악하자고. 그래, 중국 전체를 먹어보자고. 그 다음에요, 몽골로 가야지. 그 다음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더보다는 욕심이 작은 왕이에요. 이제 그 정도면 만족을 하고 이제 그만두자. 그만뒀어요.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 잔치를 열자고. 잔치를 열고 이렇게 잘 하면서 왕년에 우리가 정복하던 얘기 하면서 탁 술을 마시면서 만족하게 즐겨보자. 그랬더니 이 신하가 말하기를, 임금님, 지금 그러면 안 될까요? 굳이 몽골까지 다 점령한 다음에 하지 말고 삼국 통일한 걸로 만족하고 지금 잔치 얼마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족인데, 만족은 이 컵과 관련이 있어요.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컵이 더 크면 소용없고요. 땅을 조금 차지했어요. 디오게네스처럼 구유통 하나밖에 차지를 안 했어. 근데 컵이 구유통만 해. 그게 만족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 좋다. 내일, 모레 삼국통일하고서 일본 점령해, 일본 점령하고서 중국 점령해, 중국 점령하고서 몽골 점령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 나중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만족하느냐, 이것이 이제 행복이에요. 지금 이대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괴테의 작품에 보면은 이 악마, 조그만 악마죠. 메피스토펠레스하고 파우스트하고 내기를 하죠. 내기를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죠. 악마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젊게 해달라? 해줄게. 뭐 다 해줄게. 그 대신 너는 만족해야 돼. 그래서 만족을 해가지고 행복해진 다음에 스톱! 이러면은 네가 지는 거야. 네가 지고 너는 영혼을 나에게 팔아야 돼.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면 아무리 줘도 결국 만족을 못하면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때 스톱할 때 하는 말이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이에요. 완전히 만족한 현재 이 순간에 도달을 해서 와, 이대로 좋구나 라고 말을 하면 게임이 끝난다 이거예요. 즉 행복 상태에 도달하면 그 이야기는 결국 그런 말을 하죠. 파우스트가 하는데 그게 이제 메피스토펠레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일에서 만족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악마에게 패배해서 영혼을 뺏기는 것이냐? 작품에서 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악마가 패배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작품에 쓰여져 있죠. 어쨌든 제가 내린 정의는 행복이라는 것은 과거 미래도 아니고 저기 거기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분별을 해보자고요. 그 분별을 해보니까 7가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7가지를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각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 두 번째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 네 번째가 윤리. 다섯 번째가 예술. 여섯 번째가 영성이에요. 영성. 7번째가 이제 결론입니다. 먼저 건강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건강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산다는 건 결국 뭐예요? 생존이잖아요. 생존. 일단 생존을 해야 뭐 행복을 하든 안 하든 하겠죠. 죽은 사람이 뭐 행복할 리는 없잖아요. 생존을 한다는 건데, 생존, 즉 죽지 않았다, 이런 상태가 곧 행복은 아니에요. 이른바 식물 인간이 되어서 누워있을 때 행복할 리가 없죠. 행복한 줄도 모르고 불행한 줄도 모르죠. 잠들어 있을 때, 까무러쳐 있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인식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행복을 느껴요. 그래야 감정 상태도 일어나고 지적인 상태도 일어나죠.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죽지 않았다, 그냥 살아있다, 전부 다 살아있잖아요. 그거 말고 생기 있게 살아있다. 봄에 막 새순이 돋아오를 때처럼, 혹은 실록이 막 피어날 때처럼 생기 있게, 가을 나뭇잎처럼 말고 봄, 여름만 돼도 좀 늦어요. 봄이어야 돼요. 3월, 4월에 새순, 막 피어나는 꽃, 꽃이 핀 지 한참 돼도 안 돼요. 막 피어나는, 생기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있어야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걸어갈 때 그냥 안 걸어가요. 발걸음이 탄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흑인들 걸어가는 거 보면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걸어가잖아요. 좀 건들거리는 느낌도 있지만, 건들거리지는 않겠지만은, 걸어가는데 사뿐사뿐 날렵하게 걸어가는 거죠. 어린아이들 보면 그냥 안 가잖아요. 뛰었다가 막 깡총거렸다가 생기가 넘쳐서 그래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으면 가장 좋겠지만,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어린 아이처럼은 아니더라도 꼿꼿이 서서 탁탁탁 걸어가는데, 여성 같으면 아주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하이 신고 탁 걸어가거나, 남자 같으면 의젓하게 씩씩하게 발을 쭉쭉 내밀면서 이렇게 걸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기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체, 즉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의 동자가 뭡니까? 움직일 동. 움직여서 동물이거든요. 아까 생기 있는 것으로서 이제 식물을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제 동물로서 생기 있으면 다르죠. 움직이면서 생기 있죠. 물론 멈춰 있을 때도 있어야죠.
항상 움직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많이 움직여야 몸에 이렇게 혈류가 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호르몬들이 생기고 그 호르몬들이 우리 기분을 행복한 상태로 고양시켜 줄 테니까 움직여라 이거죠. 또 하나는 적게 먹어라. 소식. 과식이 늘 문제가 돼요. 적게 먹는다기보다는 적당하게 먹는 것인데 적게 먹는다 해야 적당하게 먹거든요. 적당하게 먹자 그러면 약간 과식을 해요. 이 위라고 하는 녀석은 배가 다 부른 다음에 소식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위가 10만큼 필요할 때 10을 먹었어요. 그때 소식은 8 정도밖에 안 와요. 아직 덜 먹었어요 이래요. 소식이 늦게 와요. 그래서 위가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10을 다 먹고 나면 10분 후에 12가 돼요. 그래서 약간 덜 먹는다 해야 사실은 8쯤 먹었다, 7쯤 먹었다 할 때 멈추면 그게 이제 10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식, 절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인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이에요. 사람은 일을 하는 존재죠. 일은 왜 하는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해요. 하나는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일을 하죠. 그러면 소득을 얻는다는 건 뭔가요? 1번으로 잡은 건강, 즉 몸이죠, 몸. 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소득은 몸이라고 하는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은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울타리가 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여력을 얻어서 이 몸을 보호하고 가장 기초니까 그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죠. 의식주라는 게 결국 뭐예요? 몸을 보호하는 거죠. 옷으로서 몸을 보호하고 먹어야 또 사니까 먹고 그다음에 잠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의식주.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 이유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요 기초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것은 의식주용 돈과 여분의 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부부가 가령 은퇴를 했다. 그러면 한 달에 뭐 200이든 300이든 이 정도면 의식이 해결됐다. 근데 집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자산이 더 많아요. 그럼 나머지 돈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게임을 위한 돈 이렇게 불러요. 실존을 위한 돈, 게임을 위한 돈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게임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의미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1번 돈, 생존을 위한 돈, 실존을 위한 돈은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걸 과욕이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하게 노력을 해서 벌어야 되는 무소유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소유라도 생존은 해야 되니까 다만 무소유라고 부르는 불교에서의 그 스님들의 무소유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기준점이 낮을 뿐이에요. 무소유 기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처님이 정한 계율에 의하면은 옷이 2벌 갈아입어야 되니까 1벌 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욕도 해야 되고 빨기도 해야 되니까 2벌, 3벌 가지면 이제 유소유예요. 갈아입을 거 1벌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옷은 2벌까지가 무소유예요. 3벌째는 소유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경쟁 종교로서 있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그 자이나교회는
무소유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과 조금 덜 적용하는 두 가지 승려가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승려들은 옷조차 소유로 보고서 옷을 안 가져요. 벌거벗고 살아요. 인도에 가면 벌거벗고 다니는 그러한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더 엄격한 거예요. 부처님은 두 벌, 야, 벌거벗는 것까지는 지나치다. 그 정도는 지나치니까 옷 두 벌 정도까지는 무소유로 봐줄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옷을 갖는 것도 소유다. 나는 소유 안 가질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생존을 위한 소유, 이것은 기준이 각각 달라요. 자인하교처럼 아주 엄격한 기준. 이 자인하교는 집에서도 안 자요. 야외에서 자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절에서 자니까. 다만 내 거는 아니야. 공동재산이긴 한데 절에서 자.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주가 그렇다 이거예요. 의는 두 벌. 그 다음에 식, 먹는 거는 하루 한 끼 먹는데 빌어서 먹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근데 오후에 먹으면 또 소유가 돼요. 정오 이전에 먹어야 돼요. 정오 이후에 먹으면 그것도 소유예요. 정오 이전에만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무소유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이 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혹은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에 나오는 사람처럼 2, 30만 원. 이걸로 만족이야.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준은 저마다 다른데 확실한 것은 1차적인 소유, 1차적인 재산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만족했어. 생존은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여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분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력, 돈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거죠. 일도 똑같이 1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있고 2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있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 됐는데 놀면 뭐해? 이래야지.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르죠. 일하는 느낌이.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게임으로 즐기면서 좋아서 일 자체를 좋아하면서 하는 거예요. 소득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 일인데 이 두 번째 일, 첫 번째 일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내가 취향에 안 맞는 상사 이러면서 참으면서 하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일 자체가 좋아서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근데 첫 번째 일을 할 때부터 내 취향에도 맞고 좋은 상사 만나서 좋은 직장에서 아이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일 자체를 즐기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이 이제 첫 번째 일에서는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두 번째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돈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나이 또래 은퇴한 분들 가끔 만나는데 그런 분들 다 일하고 싶어요. 죽기 전날까지 일할 수 있으면 난 일할래? 이런 분들이 열에 9이에요. 전부 다 일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걸로 소득 올리자 이것이 아니고 일 자체가 게임이 되어서 즐김이 되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기쁨,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이런 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일이다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가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했는데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사랑, 즉 인간 관계를 호혜롭게 한다 이런 게 되겠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사회적으로 존재하죠. 즉 누군가 관계를 지으면서 살죠. 그 관계가 호혜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그중에 가장 호혜로운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폭을 넓게 잡으면 넓고 좁게 잡으면 좁아요. 좁게 잡으면 애인끼리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의미하겠지만은 좀 넓게 잡으면 부자 간의, 모녀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혹은 인류에 대한 사랑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라고 하는 유치원 선생의 유명한 시구가 있는데, 사랑받았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가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즉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는 그 대상에게도 기쁨을 주고 이익을 주지만은 내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난다는 그 자체가 나를 또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세 번째 항목은 그 대상을 좋게 만든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 내 속에 사랑이 넘치고 있으면 그 자체로서 나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중요한 건데, 그럼 왜 내 마음에서 사랑이 넘치면 행복해질까요? 그거는 제가 분석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자기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많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덜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입장을 덜 고려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을 할 때 남 보기에는 희생인데 나는 기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뻐서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내가 10인데 2, 3을 덜어내요. 그래서 8, 7이 돼가지고 남는 2, 3을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덜어낸 거 아니에요? 10인데 7로 덜어냈죠. 덜어내면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러고도 행복하네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럼 2, 3을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컵과 그 비유로 들어가서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 그 비유로 들어가서 컵을 줄여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걸 7로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3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열이었는데. 그거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줄이는 거예요. 자기를 줄인다는 것은 행복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겸손도 자기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10만큼 잘났는데 7이에요. 이렇게 겸손이잖아요. 남에게 뭘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가지였는데 난 7개만 가질게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줄여서 계속 줄이면 어디로 갈까요? 7, 6, 5, 4, 3, 2, 1 되겠죠. 그 다음에 0 되겠죠. 물론 0 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죠. 만약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되고 예수님 돼요. 나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직 타자만 생각을 해요. 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남만 줘. 그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까 봤잖아요. 열에서 셋 털어내갖고 자식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잖아요. 희생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부처님이 인류를 위해서 사는 게 희생일까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를 덜어내는 요소가 있고, 나를 덜어낸다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요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애인과의 사랑. 근데 이제 애인과의 사랑은 단 둘이 사랑인데, 넓게 보면 둘이끼리는 서로 나를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이제 하나로 묶었어요. 한 팀으로 묶어야죠. 그 제3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제3자가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사랑하거나 저 여자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똘똘 뭉쳐서 한 묶음이 됐는데, 묶음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둘이 묶어서 사사로워요. 둘끼리는 서로를 위하는데 둘이 묶어가지고 타자에게 대해서는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편협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확장이 되어서 단둘이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는 사랑의 빛깔이 달라져요. 남녀가 하는 사랑처럼 진한 붉은 빛이 아니고 은은한 새벽빛처럼 이렇게 돼요. 그때는 이제 친절이 돼요. 그래서 인류에게 사랑을 바칠 수는 없어요. 애인 사랑하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애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 부처님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보편화되면 친절이 된다. 이렇게 되고 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의 요점이에요. 이 요점이 바로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요. 윤리가 돼요. 이 친절의 요점이 네 번째 행복의 조건인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일, 세 번째 사랑, 네 번째가 윤리거든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역지사지에서 나와요. 입장, 받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와요. 이것을 공자님이 아주 잘 말씀하셨죠.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기, 몸기자 나예요. 바소자, 안 입을 자, 하고자 할 욕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물시어인, 말물자, 베풀시자, 어조사, 어자에다가 사람인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 이거예요. 입장 받고 생각해. 이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 이거는요. 공자님이 이렇게 딱 8글자로 정리를 해서 그렇지 고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힐렐도 똑같이 말했어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리고 고대의 그 오래된 이런 비문 글씨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게 간간히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모든 문화권에 다 있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됐어요. 부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때리고 욕먹고 비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 입장을 바꿔 생각할진데 어떻게 남을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윤리의 기초예요. 역지사지의 마음. 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인 윤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본적인 윤리가 사회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법으로 규정이 돼요. 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문서화한 거예요. 근데 최대치로 문서화하면 복잡해요. 최대치로 하게 되면 양심이 되거든요. 최소치로 하면 법이 돼요. 이것저것 하지마 하고 법조문을 정하는데 그 법이 좀 지나쳐가지고 너 양심적으로 하는지 볼 거야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법조문을 갖고 와갖고 양심까지 들여다보면 사생활이 되겠어요? 그리고 양심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거기에 무리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렇게 양심까지 얘기 안 해요. 법이라든가 정치는 양심을 다루지 않아요. 최소한도로 눈에 보이는 바깥 현상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이렇게 해놨지. 동기 같은 것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참고는 하죠. 속에서 때리고 싶었다. 그런데 안 때렸다. 그러면 때리고 싶었어. 그 때리고 싶은 것까지 양심을 들여다보고 너 왜 때리고 싶어 했어? 그러고 혼내면은 히틀러보다도 더 무서운 독재 국가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양심은 개인 문제로 다루고 안 때렸으면 됐어. 이렇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면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불행하지도 않아요.
근데 행복하려면은 양심을 유지를 해야 돼요. 법만 지켜갖고는 안 돼요. 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법조문 말고 법이 기초 삼고 있는 그 정신, 역지사지의 정신. 그래서 법에 적혀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내 입장을 생각할 텐데 하고서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을 측은하게 보고 안쓰럽게 보죠. 유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인한 마음이 생기죠. 맹자의 비유로 하면은 철모르는 어린 아이가 우물로 빠지려고 기어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측은지심이 나가지고 얼른 구해주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면은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법대로 벌하지 않아요. 사회법에서는 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 보고 화를 내지를 않고요. 눈물을 흘려요. 어린아이가 기어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구하러 갔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럼 슬퍼하지 않겠어요? 악을 행한다는 것, 그거는 이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해를 한 거예요. 남을 때린 사람은 남을 때린 게 아니라 자기를 때린 거예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을 때려서 그 다친 사람, 그 다친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걱정을 하지만 이 사람만 놓고 볼 때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 맞아요. 그래서 채널이 두 개예요. 그래서 넌 나쁜 짓 했어. 그래서 벌 주는 법의 채널, 객관적 채널 1번 있어요. 그런데 2번이 또 있어요. 그런데 법에도 인정이 있다 할 때 이제 인정이 가동이 되면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의 기타 등등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으면 저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구나. 감옥에 가서도 자기를 해치지만은 그렇게 분노하는 그 자체가 자신을 얼마나 손상시키겠느냐. 이렇게 측은하게 바라봐요. 마치 면도칼로 손톱을 자르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잘라갖고 손가락을 계속 베어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나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 두 가지 채널을 운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라고 했지만 이 윤리가 이 지경에 이르르면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심오한 종교적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섯 번째가 이제 예술입니다. 이 예술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 수능 시험이 치러졌어요. 근데 수능 시험 수백 가지의 문제 중에서 예술에 관한 시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악, 미술, 또 문학 이런 예술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까 시험 보겠죠. 근데 문학은 제하고 음악과 미술만 놓고 볼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음악 문제가 수능에서 2개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2개 나왔는데 그 2개가 예술 시험이 아니에요. 음악은 예술인데 시험은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인터메조라고 하는 용어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1, 2, 3, 4, 5 이 문이 있어요. 그 답은 간주 고개. 본연주 2개 사이에 살짝 중간에 끼어드는 곡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음악 시험 문제. 이건 또는 론도 뭐냐, 비바체 뭐냐, 안단테 뭐냐, 기타 등등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것은 예술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예술이 뭐냐? 예술이.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인식 능력을 갖고 있죠. 그 인식 능력으로 대상을 보죠. 대상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직관으로서 보고 하나는 분석으로서 봐요. 분석으로서 본다는 건 낱낱이 쪼개서 본다 이거예요. 잘라내가지고. 요 잘라내는 지식, 대부분 지식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생겨요. 기본적으로 수학이에요. 수학이 다 자른 거잖아요. 하나씩 둘씩 자르는 거예요. 그 수학에 기반해서 자연과학 전부 자르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확장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자르면 이제 인문학이 돼요. 전부 학문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잘라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좌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단번에 알아버려요. 자르기 전에 그냥 바로 알아버려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무지개를 봤을 때 딱 보는 순간 하고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면서 하고 단번에 전체를 보고 전체가 아름다움을 봐버려요. 직관적으로. 근데 이 분석하는 뇌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빨, 주, 노, 조, 파, 남, 포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또는 극, 세사, 사진기로 찍은 다음에 7가지 색이 아니라 7,000가지 색이나 되네 이렇게 분별을 해요. 예를 들면 모래폭풍이 날리고 있어요. 그거를 모래알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런 분석법이 있어요. 근데 모래폭풍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모래알이 1억 개가 모래폭풍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낱낱이 쪼개보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1억을 다 합쳐도 모래폭풍은 아니에요. 1억을 다 합쳐갖고 쫙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1억 개 나누면 그건 바닥에 있는 모래지 모래폭풍 아니잖아요. 그 1억 개가 서로 엉켜가지고 휘날리는 그 장면이 모래폭풍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다 합친다고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를 물리학적으로 다 쪼갰어. 그리고 원자로 만들고 세포로 다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거를 여기다 쫙 늘어놓으면 잉그리드 버그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 배열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있는데 배열 다 무시하고 살아있으면 다 무시하고 그게 잉그리드 버그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특히 아름다움을 보완해요. 요거 갖고 예술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술적 인식 능력,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시적 인식 능력이라고 해요. 시는 이제 문학에서 시라는 장르가 있지만 여기서 시는 그런 시가 아니고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의미의 시예요. 아름다운 그림, 모나리자 보고 와 시적이다. 그래도 안 될 거 없어요. 아름다운 여자 보고 와 시적이네. 안 될 거 없어요.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프랑스의 이제 영화인데 이제 향수 회사에 이제 여직원이 가요. 그리고 그를 유혹하려고 한 남자가 와요. 그리고 이제 향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향수 어때요? 그러니까 시를 입으셨네요. 와 깜짝 놀랐어. 시를 입었대요. 향수를 시에 비교한 거예요. 시를 옷처럼 입었다 이거예요. 와 시를 입으셨. 와 역시 프랑스구나. 그거예요. 향수도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적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적 진실과 시적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만 대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왜 대상을 제대로 봐야 되냐? 당연히 제대로 봐야 되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석적 진실에서도 행복이 약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시적 진실의 행복이 엄청 많아요. 잉그리드 버그만을 쫙 늘어놓고 잉그리드 버그만 뭐 그게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와 아름답네 이러고 봐야 그 배우가 아름다운 걸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시처럼 입은 그 향수를 다 분석해갖고 화학 분석식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에 뭐 매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술적 감성이 존재해요. 감성. 이 감성이 발달돼야 행복도 느껴요.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도 다른 나라도 대체로는 비슷할 거예요. 교육은 시험을 중심으로 되고 시험은 좌뇌 인식적 진실 쪽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성 부분은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시를 잘 감상하는지 모차르트를 잘 감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내면에 있기 때문에 마치 양심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적 감성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얼추 짐작만 하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어요. 아주 뛰어난 예술가는 교육받는 10명 학생 중에 야 1번 학생은 감수성이 아주 훌륭해서 이 음악의 시적 진실을 90% 느끼는구나. 2번은 80%, 3번은 70%밖에 못 느끼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 지도자는.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주면 왜 나는 점수 조금밖에 안 줘요? 라고 항의할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이제 통한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음악 마이스터가 가가지고 학생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시험지에다가 론도가 뭐냐, 비바체가 뭐냐, 안단테가 뭐냐, 무슨 간주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론도를 알면 뭐하고 비바체를 알면 뭐예요. 그거는 잉그리드 버그만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갖고 시험 보는 거나 똑같아요. 엑스레이 사진에 나오는 잉그리드 버그만이 잉그리드 버그만 아닌 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근데 시적 진실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적 진실, 즉 예술적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삶에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풍부하게 있어요. 이 시적 진실에 풍부하게 민감하게 개발된 사람은요 아침 한나절 공원에 돌아다니면요 행복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똑같이 30분을 공원을 돌아도요 달라요. 그 사람이 돈 거하고 그거 없는 사람이 돈 거하고. 유명한 헬렌 켈러 있잖아요. 눈 안 보여, 귀 안 들려, 말 버버버버해. 한 친구가 잠깐 산에 올라갔다 왔어. 가서 뭐 봤니? 별거 없었어. 헬렌 켈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별거가 없을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 사흘 동안에 너 같은 아이가 평생 본 것만큼 나는 볼 수 있어. 이거예요. 산에 갔다 와서 어제도 그 산, 오늘도 그 산. 그러면 감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달라야 되고요. 심지어는 순간 달라야 돼. 그래야 매 순간이 지금 이대로 좋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수성. 그런 것을 찾아내는 보물을 찾아내는 삶의 반짝이는 금싸라기를 찾아내는 눈. 그런 눈을 저는 음악가들에게서 너무 많이 느껴요. 와, 인류 음악가들이 이렇게 레슨하고 이런 거 보면요.
붕 바이올린 이거 하면 활 들어가는 이게요. 저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냥 듣죠. 근데 그 미세한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고 아 그걸 알고 나서 들어보니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술 마찬가지죠. 렘브란트가 밤을 그렸어요. 시커멓게 그렸나요? 수많은 색깔을 겹치고 겹쳐서 그려낸 검은색이에요. 그냥 검은색 아니에요. 단어는 검은색 한 단어죠. 근데 다양하게 우리말에는 거무스름한, 거무레한, 거무틱틱한 별별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나 다른 언어에는 없어요. 노란색만 10가지 이상 표현해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르팅팅하다. 외국 사람들이 그거 다 한국인은 구별해요. 구별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한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런 노랗다는 옐로우 하나밖에 없는 영어권 사람들하고는요, 삶의 풍부함이 달라요.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말의 맛을 아는 사람하고 아무리 영어로 번역해도 인치 바이 인치로 밟고 가세요. 뭐예요? 훨씬 우리가 풍부한 감성을 느낀다는 걸 우리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는 다른 데 장점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술적 감수성이 있으면은 시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각, 후각 다 마찬가지. 아까 후각, 실을 입으셨네요. 그 향수도 그게 그건가 보다 하지만은 코에 민감한 사람은 수많은 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로마 기법, 아로마 치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술적 감수성이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행복을 확장해준다. 이래서 제가 예술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영성이에요. 영성. 종교 느낌이 나지만 꼭 종교가 아니라도 돼요. 이 영성은 예술과도 어느 정도 중첩이 돼요. 예술적 심오함과 영성적 심오함은 상당히 유사해요. 이 두 가지의 유사성은 이른바 삼매라고 하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삼매. 인도말 사마디를 번역한 말인데요.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자아를 몰각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하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몰두하고 있으면 내가 나인 줄을 모르잖아요. 대표적으로 게임에 몰두했을 때 그렇죠? 사랑에 빠졌을 때 빠진다는 거예요. 뭘 할 때는 뭐든 빠질 모르잖아요. 사랑에 빠진다. 도박에 빠진다. 뭔가에 빠지면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미치면이란 말이죠. 미치면 미친다. 열심히 미치면 미칠 급자 미친다. 도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술이 우리를 몰입시켜요. 음악을 쫙 듣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몰입만 하는 거죠. 미술도 잘 감상하는 사람은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냥 모나리자 좋은가 보다 휙 지나가고 프랑스 파리까지 힘들어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나는 봤어. 그거 말고 모나리자가 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지를 그 속에 몰입해갖고 진짜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몰입. 그러한 몰입이 예술에도 있고 종교에도 있어요. 그리고 명상에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입을 하는데 예술은 순수하게 그냥 몰입만 해요. 근데 영성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종교적 느낌을 주면서 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이제 잊어버리는 것까지는 예술과 공통인데 잊어버리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잊어버렸다가 이제 내가 돌아와가지고 도로 내가 되잖아요. 그건 잊어버린 거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아예 내가 없어져 버려. 돌아오질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영성이에요. 잊을망, 나아, 망아가 아니라 무아, 없을무, 나아예요. 무아가 돼버려요. 물론 무아가 된다는 건 아주 지극히 높은 경우에만 가능해요.
불교 같은 부처님만 가능해요. 아까 겸손을 통해서 19, 87 해갖고 마지막에 0 된다고 그랬잖아요. 0이 뭐한데 0까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3, 4만 가도 엄청 많이 가긴 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아 쪽으로 나아가서 아주 높아지면 이제 느낌이 다른 인간이 돼요. 영성적 인간이 돼요. 예술에서 아주 높은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 보면은 그 나름의 그 아우라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타락한 행위를 많이 해요. 아주 세계적인 예술가, 그 예술을 보면 최고인데, 뭐 독재자한테 아부를 했다든가, 뭐 돈 챙기다가 말썽이 났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성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은 영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영성적 존재가 되면 20세기에 이제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죠. 그런 분이 뭐 이렇게 자기 돈 챙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영성적 존재. 그러면 그렇게 높은 경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소라도 영성이 있으면 그 개발된 영성만큼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대로 좋다는 것이고 지금 이대로 좋기 위해서는 내가 잊어버리거나 내가 없어져야 돼요. 혹은 내가 약화돼야 돼요. 행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인 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대로 좋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내가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 좋다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지금 이대로 좋다예요. 좋은 것만 있어요. 주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주어를 쓰긴 쓰는데 정말로 행복한 상태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그러한 영성의 발달 단계만큼 사람은 행복해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이 영성을 포함시켜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성적 건강 이렇게 말을 해요. 사회적 건강은 제가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적 건강이야 너무 당연해요. 신체적 건강. 그리고 영성도 건강해야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적 건강. 이것은 나를 초국해서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시간적으로 기나긴 우주 나이 150억 년이나 되는 우주 나이에서 겨우 60년, 70년, 100년이라고 하는 아주 뭐 순간도 안 되는 짤막한 시간에 존재를 하고 공간적으로도 그렇죠. 150억 광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름을 가진 이 우주 공간에서 겨우 6자 키 한 줄을 점령하고서 살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하죠. 이 유한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한성을 초극해 볼 것인가? 유한의 반대는 무한이니까 무한으로 확장돼 볼 것인가? 확장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유한을 파괴해서 무한에 이렇게 터치라도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이자 영성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초극하는 그러한 순간, 반짝임, 파괴. 그것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른바 깨달음이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음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때는 안 맞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편에서 존재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예요. 불행은 아니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영성적 행복하면 제 식으로 말하면 행복 대시예요. 대시. 이렇게 대시를 치면 특별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행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란 말은 행복, 불행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반쪽이 행복인데
영성적 행복은 불행도 행복이에요. 행복이니 불행이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니빠나, 니르와나. 이러저러한 이러쿵저러쿵 이쪽 저쪽 짝 지어지는 것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의 행복.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최고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향은 하지만은 되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완전한 영성을 100이라고 할 때, 하다못해 10이든지 5든지 적은 영성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인들을 예술가보다 더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술가들도 성인은 존경해요. 영성적으로 최고점을 찍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예요. 7번째는 따로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를 조화시켜보자 이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이걸 하나로 보자 이거예요. 아까 분석지와 직관지 얘기했는데 이게 분석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통합해서 예를 들면 잉그리드 보고만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이마 따로, 얼굴 따로, 몸매 따로 이렇게 했는데 전체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전체로 미인이지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미인 아니잖아요. 전체로 볼 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조화다 이거 조화. 이 앞에서 말한 6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공자님식으로 말하면 중용적 조화, 중화, 가운데 중, 화할, 화, 센터에서 조화시킨다 이거예요. 중, 센터, 화, 조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저것이 필요할 때 저것이. 그래서 시중이에요. 때시, 가운데 중, 때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 때 일하고 건강 챙길 때 건강 챙기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윤리적일 때 윤리적이고 예술 취할 때 예술하고 영성적일 때 영성적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인격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격이란 말보다 인품. 인품 하면 이제 품은 이게 등급이다 이거예요. 등급인데 높은 등급이다. 군자의 등급, 현인의 등급, 성인의 등급. 이게 인품이죠. 인품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악인, 가장 낮은 품, 범인, 보통 사람 품, 수양 안 해. 그 다음에 학인, 이제 수양을 시작해서 열심히 마음을 수양하는 품, 그 다음에 수양이 어느 정도 되는 군자, 이제 인품이에요. 군자. 그 다음에 이제 현인,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군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상해요. 그 현인. 우리나라 같으면 퇴계, 율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이렇게 해서 6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이 높아진다는 것은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불행하기 때문이고 범인에서 학인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학인이 되어야 더 높은 행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인이 배우는 이유도 군자가 되면 일정 단계의 행복, 상당한 높은 수준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인, 성인이야 말할 나이가 없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 이것은 결국 인격의 문제로 귀착이 돼요. 인품의 문제. 내 인품이 얼마나 높으냐, 고결하냐, 이것은 그 행복의 척도예요. 요즘 세상에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소문이 났다가 무슨 일로 아야 이거 이제 추락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어디에 요점이 있느냐면요, 진짜로는 인품 향상을 안 하고 품질 개발을 안 한 다음에 광고만 해가지고 나 품질 좋아요, 나 품질 좋아요. 자기는 학인이면서 군자인 척, 심지어는 현인인 척 이렇게 하다가 세상 말로 뽀록이 난 거예요. 남는 거 없어요. 남이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가 기준이에요. 광장에 나가서 나무 칭찬받는 건 잠깐이고요. 대부분 돌아와가지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밖에서 군자로 인정받아봤자 돌아오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야. 그럼 보통 사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좋았다 말았다 해요. 좋았다 말았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군자야. 근데 밖에서는 군자인 줄 몰라. 그러면 어때요? 항상 군자인데, 항상 군자 수준의 행복을 유지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 이대로 좋은데 뭘 어쩌라고요. 그래서 요점은 내 인품의 수준이 곧 나의 행복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품을 향상시키는 요점이 뭐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탐구해 온 바로는요, 소, 욕, 지, 족이에요. 소욕, 적을 소, 욕심욕, 욕심을 적게 해서 알지, 만족할 족, 만족할 줄 안다. 내 바라는 마음을 컵으로 비교했을 때 컵을 줄여야 된다. 겸손한 사람처럼 10인데 8로 줄이고 7로 줄인 사람처럼 내가 바라는 걸 줄여. 한 달 생활비 기본으로 500이 있어야만 내 의식주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300이면 됐어.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아이고 300까지 뭘 200이면 됐지. 200까지도 필요 없어요. 100이면 됐어요. 이러면 더 좋아요. 심지어 옷 두 벌이면 되지 뭐 이러면 더 말할 애가 없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이건 돈 가지고 얘기했지만 다른 건 마찬가지예요. 명예? 저도 지금 이걸 찍고 있지만은 올릴 때마다 10만 조회 나오면 좋지 뭐. 뭐가 좋아요? 500밖에 안 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500밖에 안 되면 나쁜가요? 50밖에 안 되면요. 5밖에 안 되면 어때요? 그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한 명이든 5명이든 누군가가 반응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반응 안 하면 어떤데요? 나는 지금 이대로 이대로 좋다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인데, 나는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오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지금 이대로 모습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해갖고 퍼지면 좋고 안 퍼지면 마는 거지. 그렇게 뭐 애걸복걸 애달복달 해갖고 뭐 조회수 그렇게 뭐가 있냐고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물론 저도 조회수 많기를 바라요. 바라지만은 그거는 2차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금 이대로 만족하느냐, 행복하냐, 지금 이대로 좋으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 마음이 소욕지족해야 된다. 욕심을 줄이고, 조회수 욕심 줄이고, 순수하게 100% 순수할 수는 없어요. 100% 순수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성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순수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인이죠. 그렇게 배우고 수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두고 불행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제가 67살인데 해 단위로 보면 불행했던 시절이 한 딱 1년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이 한 2, 3년 있었어요. 불행했던 시절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몇 년 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시절은 이제 군대 생활이 잘 적응이 안 돼서 2, 3년이라고 했는데 한 1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만 1년도 아닐 거예요. 처음에 훈련 받을 때를 비롯해서 몇 달인 것 같아요. 기타 등등 간혹 어려울 때가 더러더러 있었지만 불행했던 적은 없어요. 이제 67년 중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내 삶에서 그건 빼고 싶어 이런 거 해봐야 총 합해도 1, 2년 될까 말까 해.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네. 이런 시절이 이제 많아요. 그런 시절이 뭐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3분의 1이나 혹은 5분의 1일지도 몰라요. 그렇고 나머지는 대체로 그냥 좋았어요. 뭐 지금 이대로 좋다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걸어갈 때 발걸음에 탄력이 느껴지고 늘 콧노래 부르면서 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별별 노래를 다 불러요. 가요에서부터 뭐 성악곡에서부터 무슨 클래식 소품에서부터 무슨 팝송에서부터 맨날 노래 불러요. 동요도 불러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동요 다 외우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프로에 보면 유재석 씨하고 무슨 이효리 씨인가 나와가지고 뭐 쟁반 노래방이군요. 머리 탁 맞으면서 옛날 동요 부르기 몇 명이 나와가지고 10번 만에 동요를 다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이런 프로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제가 적어도 20, 30회 본 것 같은데 단 한 노래도 제가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 노래에 19개는 완벽하게 제가 가사를 알았고 심지어는 2절까지 알아요. 어쩌다 하나 모르는 거 가끔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게 왜냐? 어릴 때 불른 노래를 계속 불러왔으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 이상해. 왜 저걸 기억 못하지? 그렇게 제 속에는 늘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항상 성인들이 있었고 항상 그런 고상한 정신을 가진 분들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행복으로 가는 7걸음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행복 7가지를 1. 건강 2. 일 3. 사랑 4. 윤리 5. 예술 6. 영성 그리고 7. 조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